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시작합니다. 이 경쾌한 리듬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주 승부요. 그런데 저희한테도 좀 경쾌한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앞으로 한 10일 정도 계속 좀 받아주십시오. 바로 청취율 조사 전화인데요. 여러분 전화 받으셨을 때 어제 뭐 들으셨죠? 그랬을 때 YTN의 신유래 뉴스 정면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승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다른 방송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YTN 신율 뉴스 정면 요거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상쾌한 리듬에 맞는 얘기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승부도 뉴스 정면 승부가 원조라 그러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원조도 중요한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승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최수영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야, 이젠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말이에요. 저 대학 다닐 때는 5월에 이제 그 뭐 대학 축제에 그랬는데 요새는 5월에 하면 더울 것 같아요. 예? 아, 덥죠. 여름이잖아요. 올해는 거의. 옛날에는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야, 요새 이렇게 더워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뭐 오늘도 좀 낮에는 덥더라고요. 더 덥죠. 25도 되니까. 지금 여기 공조 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원합니다. 예, 여기 공조 틀어가지고. 아유, 근데 이 날씨는 더운데 정치판은 추워요. 살얼음판이에요. 자, 우리가 또 그 살얼음판, 이 더위를 뚫고 살얼음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승자. 저는 이번에 그 인천 동구 미추홀구에서 당선된 그 윤상현 의원을 꼽았습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 지금 두 분이 또 짜셨다는 정보를 제가 근데 아니 그만큼 이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우리 전화번호만 알고 있지 사전 통화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예. 전혀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승자가 김봉신 이사님도 윤상현 당선인. 무결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요새 뭐 했어요, 윤사님 의원? 아니 예? 저는 왜 이분을 꼽았냐면 뭐 물론 정말 연이어서 지난번 무소속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 근데 거의 뭐 지난번엔 100표 단위 차이 이번에도 뭐 박빙승부였어요. 1000표 단위 차이였는데 살아 돌아온 것 제가 그래서 승자로 꼽은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수도권에서 생활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 미증유의 이기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지금 이거는 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리빌딩을 하겠다, 재건하겠다, 복구하겠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랬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유일하게 오선 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이러다 다 죽습니다. 그 정말 오징어 대사의 게임처럼 이러다 정말 다 죽어 하면서 혁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그나마 저는 한 줄기 빛이라고 봤고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던진 이 목소리가 반영되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라길로 떨어진다 해서 그나마 이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라고 생각해서 윤상현 의원 승자를 꼽았어요. 찬물 속의 한 줄기 햇빛. 이 누구 소설의 이름인지 아세요? 프랑스어 사강의 소설 이름입니다. 근데 참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왜 꼽으셨어요? 아니 저도 뭐 평론가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은 패배한 건 맞죠. 패배한 건 맞는데 그걸 두고서 뭐 영남 중심이다, 수도권 중심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몇 퍼센트 국민을 몇 퍼센트 넣냐 마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렇죠. 저러다가 또 기회를 놓치고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놓친다.
그러면은 진짜 108석이요. 저것마저도 흔적 없이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모택동도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며 문화혁명했다. 이런 얘기. 호되게 질책하고 폭파시키는 각오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다들 복지부동하고 그냥 자기 배지 임기 뭐 지나면 언젠가는 뭐 끝나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지 아니 정말 뭔가를 자기 스스로 내 머리부터 한번 폭파시켜 버리겠다 한번 생각하고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혁신하고자 하는데 왜 저항들을 하는지 그걸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또 지방선거도 그러면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분위기면 6개월 있다 뭐 총선을 하건 지방선거를 하건 1년 있다 총선을 하건 지방선거를 하건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렇죠. 이 분위기면 바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그래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일갈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모르죠. 그러나 승자의 자격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깨알 얘기인데 모택동이 그때 그 폭파시킬 때 썼던 그 사자성어가 바로 불파분립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다. 아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그게 불파분립입니다. 예. 그 뭐 마오가 적어놓겠습니다. 마오가 대장정하기 직전에 이제 할 때 그 불파분립이 공산당의 모토가 된 거예요. 예. 파괴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전 100% 동의하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세게 나타난 세 가지 말하자면은 그 결과 첫 번째가 여촌야도. 촌에서는 인정받지만 도시에서 인정 못 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령화 정당이잖아요. 60세 이상 출구조사에서만 이겼지 나머지는 다 졌어요. 60세도 지금 점점점 민주당의 진보화 블록화 돼가요. 세 번째 비수도권 영남 정당 됐잖아요. 122석에서 지난번 총선 18 이번도 20석 이하. 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122석에서 5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수권 정당이고 그러니까 대선이 3년. 제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선거가 6개월 후에 있든 1년 후에 있든 3년 후에 있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혁신하지 않고 불파분립이 안 되는데 국민이 표를 줍니까? 마음을 줍니까? 이 위기 상황인데도 아무도 이 불편한 진실을 토로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빈 낙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20 총선보다는 우리가 더욱 한 6석 더 얻었고 정당 투표율도 또 아주 낙천적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여당 프리미엄 그리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108석 얻는 거 가지고 잘했다라고 하면 지난번 야당이었고 지난번 코로나 때였고 이번은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선거인데. 예. 아니 그게 바로 그분이 직전에 여의도 연구원장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지금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는데 저는 어제 솔직히 조금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김재섭 당선이냐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쓰레기 위에 이불 덮어놓은 거다.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이거를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비유는 강렬해야죠. 네. 비유가 강렬하니까 쏙 들어오잖아요. 쏙 들어온다. 쏙 들어오면 쏙 들어왔더라. 쏙 들어오죠. 쏙 들어와요. 강렬해야죠. 비유가. 진짜 현실이 그런데 그 김재섭 의원은 겪어봤잖아요. 그 험지에서 뛰면서 얼마나 맞아요. 많은 걸 느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조간 하나 인용하면요. 그 보수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남 의원 인터뷰했는데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신문 보고 방송 보고 얘기 들으면 아유 큰일 났다 하는데 막상 대구 내려가면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등을 쳐주면 그런 게 본문노트 사라진대요. 걱정이.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그렇죠 또. 그렇긴 하죠. 이게 뭐냐면 야 이거 그 전쟁 나나 막 큰일 나나 이런데 또 어디 가면 평온하면 웰컴 투 동막골이죠 뭐. 예? 그러니까 동막골이 원래 그 전쟁 나서도 그 무풍지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참 그런데 자 그러면 두 분 패자는 누굴 꼽으셨어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꼽았어요. 이것도 짰어요 지금? 아니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아 이거 안 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구시장을 제가 홍 시장을 꼽은 거는 네. 정말 저는 실망했어요. 보수의 원로인데 대선 후보를 지냈고 당대표는 지낸 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복구의 시간이고 재건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을 그렇게 저열하게 저격합니까? 특검이나 받을 준비하라니요. 그게 보수의 원로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정점은 그거잖아요. 문재인의 사냥개였다고. 거기에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현 대통령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전 그래서 이분이 기회라 공간이 열려서 근데 뭐 목적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대구시장이고 또 TK의 본산이니까 막 강력하게 지지층 결집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경선 때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원투표에서 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위해서 감으로써 뭔가 얻겠다. 근데 그렇게 유불리 따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거기다 소금을 한동훈한테 소금 뿌리고 이런 얘기들이 저는 보수의 품격과 원로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좀 패자를 꼽았습니다. 지금 패자를 꼽으셨는데 김봉신 이사님 저도 사실 뭐 좀 민망할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유는 저거죠. 뭡니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뭐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서로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권 주자에서 관심에서 좀 멀어질 때 누군가는 이제 그때 잠룡 중에 하나가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때에 누르고 이제 튀어 올라오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대항만식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누굽니까? 총리 대 총리 이낙연 대 황정 총리 황교안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이 떠오르네 하니까 또 이재명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미지상 충돌이 될 만한 대항마끼리 이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아웃돼서 찌그러지면 자기가 반등할 기회 다시 얘기해서 두 자릿수로 올라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번 총선의 패인을 오로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만 짊어지울 것이냐.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셌다라는 주장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정도의 톤앤 매너로 그러면 쓴소리를 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대통령 후광을 입으려고 한다. 이거는 좀 묘하게 좀 안 맞는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면 승부인데. 정면 승부죠. 정면 승부입니다. 정면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 책임입니다 하고 뭐 내려가는 사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거기가 안 좋죠. 예, 그렇죠. 아예 진짜 정면 승부 할 거면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죠. 하든가. 등판할 때부터 얘기해야지. 그렇죠.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지게작대기로 와서 써야죠. 그게 1년 전인데 이제 와서는 저는 이걸 보고 딱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게 부관 참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건 부관 참시잖아요. 오늘 굉장히 사자성어 유식한 측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한 건데 그게 원래 권력에서는 죽은 자한테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겁한 행위죠. 저 정치 지도자로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좀 지금 약간 톤 다운 하는 거는 같은데 그 가장 아파요. 계속 어제도 뭐라 그랬던데. 근데 하여튼 뭐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건 맞아요. 지금 우리 김 이사님 얘기했듯이 일종의 지지율도 소비재와 같아서 누가 특정한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뜰 수가 없어요. 이게 100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서로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의 관계니까 한이 사라질 때 내가 이걸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 전략상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성찰의 시간이고 숙고의 시간이고 반성의 시간인데 자기에게 도약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좀 요새 말로 실드 쳐주고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공격하는데 이 와중에 또 모처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더 그게 뭐랄까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정부 요 위기 상황에서 좀 돋보일 수 있는 무슨 자리를 뭐 서로 이야기를 한달지 아니면은 예전 같으면 이제 개파의 수장들끼리 만나서 뭐 우리 식구들 좀 챙겨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뉴스에 이게 노출이 되면 사실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이게 흘러나간 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이런 거는 사실은 보안이 유지돼 이거 사실 양쪽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흘렸다는 거는 의도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뭔가 뭘 할 때 이른바 범야권 혹은 원로 이런 아니면은 중도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오히려 이게 약간 복구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이거 뭐 혹시 또 뭐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 또 같은 편끼리 뭐 이런 전혀 이거는 확장성에도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없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틀 만에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고 오늘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순으로 갈 거면은 차라리 2, 3일 전에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그렇죠. 했었죠. 이게 순서죠. 정치가 다 수순이 있는 건데. 저 여쭤볼 게 많아요. 일단 3부는 여기서 줄이고 4부에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요.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자,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24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민주당 대승을 거뒀잖아요. 이재명 대표 차기 지도자 선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딱 1%포인트 올랐더라고요. 3월 첫째 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하세요. 예, 일단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이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주관식인 거잖아요. 주관식이죠. 뽑는 게 아니고 주관식이죠. 자유응답식인데 그렇게 따져서 의견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39니까 한 40명, 40%. 즉 다시 얘기해서 10명 중 한 4명은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30% 넘는 사람이 대권 주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거 다 봐가지고 30% 넘는 경우가 딱 하나인데 윤석열 현 대통령이 마지막 2021년 11월에 34를 찍습니다. 유일하게 3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27, 지금 24지 않습니까? 제일 높을 때가 27이었습니다. 3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4가 이거 1%포인트밖에 더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24면 사실은 최대치예요. 최대치. 지금 만약에 한 석 달 뒤에 대선이다 이러면은 다르죠. 그러면은 30 정도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잘해서 승리한 선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되는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잘 못해서 얻는 반사 이익을 얻은 그런 측면이 강한 총선이었다라는 걸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 선택자 또는 최선이 없으니까 차선 선택.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선택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175석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유로 이게 또 먼지처럼 확 줄지 모른다. 그래서 국민께 진짜 무릎 꿇고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를 하면 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대승을 거두면서도 본인이 픽업해서 전략 공천했던 상징적 지역은 다 떨어졌어요. 안규령, 유사명, 그다음에 마포 이지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뭔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는 호감도가 맞춰주지 않는 게 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승리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붐업 현상이 있어가지고 쭉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뭔가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빠져 있는 게 호감도거든요.
그 비호감 지수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의 대선 후보 지지율의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지금 뭐 저도 동의하는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당분간은 이 수치가 저는 아마 최대치라고 봐요. 그래서 30단위까지는 30단위는 사실 독주 체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 말씀 모르신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봤을 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봉갑에 이제 안계령 그다음에 마포갑에 이지은 뭐 그다음에 동작을의 류사명 등 이런 분들이 이제 떨어진 거를 보면 떨어졌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될 이유가 충분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반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부는 또 전략공천 비슷하게 했는데 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동작을에서 거기 되게 여러 번 갔잖아요. 네, 6번인가. 8번 갔습니다. 8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졌다. 이거는 좀 뭐랄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그렇죠. 구석일 수 있다. 그러면 나경원이라는 상대방이 상당히 준비를 잘해서 거기에서 많은 유권자분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벼락공천을 한 다음에 지도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가더라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다라는 걸 통해서 본다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고 전략공천의 어떤 뭐 패라면 패, 한계라면 한계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대목은 맞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패자 우리 김 이사님. 예. 제가 봤을 때 패자는 저는 대통령실 메시지 담당자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사실 방금 그 저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개요를 읽으셨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럼요. 23%입니다. 23%. 대통령 긍정률이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24%가 두 번 있었어요. 2022년 8월에 5세 입학. 그죠? 그해 말쯤에 바이든 날리면. 그리고 이번에 23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3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왜 그러면 긍정하냐 왜 부정하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통 미흡이 10%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보수 성향자 중에서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률이. 자, 보수 또 소속되어 있는 자당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23이라는 숫자죠. 그러면 소통 미흡이라고 언급한 분들이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유권자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소통 미흡은 바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좀 충격을 받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봤더니 이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세한 영역에서 부족했다. 자, 부족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에 부족함을 반성하는 건 좋은데 그 이유 중에서 국민만을 바라봤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요걸 봤을 때 사실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국민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셨다? 아니요. 국민을 바라보시면서 이 마음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이슈 중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되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하고 같은 흐름을 탄기보다는 진보 쪽 이 야당 쪽으로 많이 흐름을 같이 탔어요. 그러면 국민만을 바라보셨다 한다면 왜 그러면은 그런 이슈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소통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아직도 그러면 대통령실 메시지 담당자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다. 물론 오늘 이재명 뭐 야당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기조가 이제 바뀐 것 같은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만 제가 요 누가 패자냐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는 정말 이거는 대통령실 메시지 담당자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요 부분은 아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좀 약간 좀 뭐 속된 말로 메시지는 마사지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지가 왜 마사지여야 하니까 이게 라임이 비슷해서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메시지가 귀에 착 달라붙을 때 우리가 그걸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입에서 나와서 허공으로 사라지지만 우리가 귀로 들어와서 가슴에 꽂히는 게 그게 이제 명언도 되는 거고 가슴에 남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형식도 사실 제가 형식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보수 논객이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굳이 안 할 거라면은 질답이 없는 대국민 담화나 뭐 국내의 모두 발언이나 뭐 큰 차이가 있겠냐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밀한 차이가 있어요. TPO에서 보면은 상황이 있죠. 대국민 담화는 말 그대로 대국민에게는 담화인데 이거는 강요들을 보고 있는 국무회 17차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 내용, 상황들이 전혀 말하자면 진솔함을 담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백브리핑에서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진솔한 말씀 하시더라. 사후 약방문이죠.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가 탁 와닿는 마사지여야 하고 특히나 대통령의 말씀은 이게 장편 소설이 아니라 시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슴에 와 녹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변곡점을 낳는 중차대한 정치적 격변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조금 둔탁하고 거칠었다라는 저도 측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지금 메시지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하나 뭘 지적하고 싶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 50분 동안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2,000명 뭐 그대로 가는 모양이다. 근데 또 딴 소리가 나와요. 좀 이따 우린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이런 게 사실은 몇 번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미지 관리상으로도 전 치명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소통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듣고 싶은 사람 마음을 읽어서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주권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국민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겠다. 저분들이 듣고 싶은 게 이거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 50분 막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료대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뭐 의사분들을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제일 관심 있죠. 국민분들은. 그렇죠. 아니 뭡니까 응급실 못 찾아서 사람이 불안하고. 죽어가는 이런 게 도대체 대한민국 수서울에서 벌어질 일인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거를 설명하는데 그거는 일단 알겠고 그건 뭐 고생하셨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빠져요 항상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대통령의 말씀을 참모가 굳이 다시 부연하면서 의미를 재해석한다? 사실 그건 대통령의 말씀이 힘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최종 상태인데 그렇죠. 그 최종 상태를 또 참모가 마사지를 해요. 이게 근데 이게 한 번 있었다면 그거는 해프닝이지만 이게 벌써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그래서 대통령실 기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두 갈래의 목소리가 나와요. 공식 라인은 부인 근데 다른 관계자는 맞다고 하고 원래 이 청와대에서 직제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코멘트에 관계자라고 얘기하는 행정관을 급들 얘기하고요.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입니다. 그다음에 고위 관계자는 수석하고 실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테이션에 나오는 직급을 보면 관계자의 이제 지위를 보면 대충 이게 비서관급에서 흘러나왔구나, 행정관급에서 흘러나왔구나, 이게 수석급에서 나왔구나.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혼선이 매우 심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공식 라인은 부인하고 실제로 보면 고위 관계자까지도 부인하는데 핵심 관계자 선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이게 이제 저는 메시지의 이 좀 말하자면 이중 구조와도 좀 관련이 일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근데 저 승부처. 사실 얘기 나온 김에 그겁니다. 예. 이번에 총리 인사하고 비서실장 인사 그거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게 승부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이제 진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 정도 하려니 어떻겠소? 그 정도가 이제 있어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대상이냐?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떤 대상이냐?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 전 딱 하나거든요. 새로워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인물 중에 새로운 인물이 전혀 없고 계속해서 아니 예전에 계신 분을 다시 쓰더라도 이분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통해서 국정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정말 뭐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뭐가. 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나오고 예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근데 박 전 장관은 전 개인적으로 이거 아무런 정보 없습니다. 저 오해하지 마시고 워딩만 봤을 때는 뭐 좀 가능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간 모르겠어요. 뒤죽박죽이에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파격이 충격은 될 수 있지만 파격이 성공을 담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의 그 어떤 진영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이쪽은 박영선, 양정철 갔다가 다시 이쪽은 뭐 장제원으로 오고 뭐 이렇게 극명하게 스펙트럼이 엇갈리는 거는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혼선과도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박영선 총리는 어쨌든 야당의 인준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박영선 그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거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장이 양정철로 온다. 저는 그거는 보수 진영의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별도로 해석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또 박영선 총리를 정말 인준한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게 책임 총리거든요. 예. 강요 재청권을 줘야 돼요. 예. 안 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여튼 그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양정철 원장 능력 전 아주 출중하다고는 보는데 있죠. 진짜 보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카드는 그러니까 맞죠. 저쪽에 폭탄을 던진다는 게 아니라 폭탄이 이쪽에서 터뜨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EJ 그렇죠. 비슷하고 EJ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파와 친명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승부처는 또 누구예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이렇게 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그러니까 지지자가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딴 데 그렇죠. 가느냐 그렇죠. 이거죠? 사실 지금처럼 국민의힘 지지자가 대통령 긍정률이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사실은 TK를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다 빠지더라고요. 예,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70대에서 18%포인트 빠졌어요. 아니 이 TK 지역에서 그 아까 한국갤럽 보니까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부정률이 50이 넘고요. 예. 그럼 전 지역에서 빠졌죠. 예. 텃밭에서 빠졌죠. 예. 예, 보수 성향자에서 빠지죠. 예.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빠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최종적으로 빠지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108명의 당선인들이 생각했을 때 당선하신 분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가 사실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존립 기반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 국정 부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108명 중에 몇십 명이라도 내지는 10몇 명이라도 뭉쳐서 다른 의견 그룹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예, 수도권이건 그러니까 어디건. 그 결국 내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러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 사실 대통령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은 두 번을 못 하시니 갈참이잖아요. 그렇죠. 임기를 마치면 하여튼 가시는 분이고 자기는 그거보다 더 길게 여기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또 자기도 재선을 해야 되는데 다음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지방선거가 있으면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뭘 할까? 그렇죠.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자 중에서 빠져? 그러면은 108명이 단일 대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결사체도 아니고 유기적인 어떤 일체감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럼 뭐냐? 이분들이 한 10명만 되더라도 국정을 의회 내에서요. 국회 내에서 크게 흔들 수 있는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승부처는 국민의힘 지지자다. 그분들의 어떤 흐름과 그죠? 얼마만큼 지지를 보내느냐. 이거에서 다음 국회 결정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35%예요. 예. 잘 못하고 있다가 54%예요. 예. 그리고 이 부울경에선 잘하고 있다가 28% 잘못하고 있다가 61%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지 기반 아닙니까? 전통적 예, 지지 예, 기반.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기에 부산 PK에서 당선자를 많이 낸 것은요. 전 한동훈 캠페인이 먹혔다고 봐요. 그 위기, 그러니까 탄핵 저지선 무너진다. 예. 거기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전 대통령의 이제 참전까지 그게 이제 또 이런 부정적 효과를 낳아서 그렇게 그나마 단일대화가 된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내부의 여론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찍어는 줬지만. 예. 이거 그러니까 급해 보기에 찍어준 거지 이제 다시 전시 상황이 벗어나고 놓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가 어젠다나 이슈를 던질 때 아군 진영을 확인하고 던지잖아요. 아군 진영을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뭐 이슈는 어젠다를 던지는데 우리가 아군 진영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앞으로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온건파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지금도 제일 온건해 보여요. 온건파, 합리파 이렇게 보이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 이 두 분은 지금 진짜 무슨 회초리를 가다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초리를.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한 10명이 다른 의견 그룹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야당이 뭐 할지를 볼 여유가 없을 거예요. 정부 여당 입장에선. 그러면 굉장히 큰 그렇죠. 아주 파괴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도 오늘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결국.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이 형해화되는 이 지금 지지율을 더 못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이제 큰일 나죠. 그 의제 조절을 만나기 전에 원래 하잖아요. 하죠. 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두 분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두 분이 욕심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그렇죠. 자주 하나하나 만나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국민분들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 정치의 복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정치의 복원이 돼요. 아니 의제를 뭐 열댓 개를 해서 한 방에 이렇게 완샷 타결 이건 그럼요. 이 한탕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보자.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화 시켜서 뭐 당정 관계에서 야당까지 들어오는 여야정까지 뭐 같이 해보자. 이런 거를 한번 제도화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고민해야지. 예. 아유 소주 한잔 합시다. 아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